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라고요. 부구절.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축하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는데, 김정은은 자축하는 의미인지 5일째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물풍선이 이제 화재도 일어난다면서요? 네. 사람들이 막 다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이 오물풍선 그냥 이렇게, 일상처럼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참 더 무서워요.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뒤숭숭한 그런 9월 9일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슈는 오늘 굉장히, 이 시선을 모은, 재판, 그러니까 서초동입니다. 공판전 증인신문. 즉, 이번 문재인, 뇌물죄와 관련돼서 키맨이라고 불리는, 전 행정관, 그 행정관이 이번에 공판전 증인신문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4명에게 참석할 거냐, 조현혁 인사수석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 그런데 이상직 전 의원만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영상으로 참여를 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10분 만에 끝났더군요. 안에 보니까 이 신모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름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그러니까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이미 본인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이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오늘 전부 다 증언 거부를 한 겁니다. 증언 거부를 해서 질문이 더 있었는데 재판장이 더 할 의미가 없다라고 중단시키고 1시간 10분 만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1시간 10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라고 한다면 이슈가 없으면 없을 텐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검찰의 질문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변호사님께 먼저 좀 문제를 좀 풀어보죠. 네네. 이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증인이니까 증언 거부할 수 있죠. 네. 보니까, 이유가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되더군요. 이게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부를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피의자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공판전 증인신문이 뭐냐면은, 네. 범죄 수사에 있어서 네.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하게 인정이 되면,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검찰에서 소환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출석하기도 싫고 진술하기도 싫다 이렇게 할 경우에 네. 검사가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예.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이라도 먼저 증인신문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게 공판전 증인신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신우석 씨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그 기소는 안 됐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이게 형사소송법 221조의 네. 거기 5항에 보면은, 이렇게 공판전 증인신문을 할 때 판사는 통지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통지를 해야 되느냐? 네. 피고인이나 피의자나 아니면 변호인이나.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문 대통령이 피고인은 아닌 거죠. 아직 기소된 게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변호인도 아니잖아요. 네. 누구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피의자란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네. 그 조사가 끝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신우석 씨가 네.
만약에 할 말이 많았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뭐 검찰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그다음에 변호사가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네. 증언을 거부했다라고 한 건 결국 할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변이 말씀하셨듯이 억울하면 다 분다. 네. 억울하면 할 말이 많다. 근데 억울하지 않고 숨기려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 거부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칙에 따르면 이 사람은 숨기는 게 많다는 뜻이겠네요. 네네. 근데 일단 하나씩 해보죠. 지금 검찰이 밝힌 혐의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 재밌다기보다 눈길을 모읍니다.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건 뭐냐면, 그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다. 여기까지 알려졌는데, 네네. 검찰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태국으로 이주한 다혜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국해서 직접 면담했다. 그리고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2019년부터 자그마치 63차례나 이상직이 신우석에게 전화를 해서 무엇인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1년여 동안 이상직이 증인에게 63차례나 전화통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같은 기간에 이 신우석은 이상직에게 22회의 전화통화 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총 85회에 거쳐서 이상직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상직과 소통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그것을 기억하느냐 했더니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 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겁니까?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비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을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그 임명하자 이렇게 내부 논의가 된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서창호가 그 항공사의 고위 임원이 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대단히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서창호는 아무런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영어도 잘 못하고 나이도 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상한 거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리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직이 왜 그 중진공 이사장이 됐는가? 서창호 뽑아주기 위해서. 서창호가 어떻게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가 됐는가? 이상직 회사니까. 이상직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납득이 되는 거고 그 중간 고리가 뭐냐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해주고 나중에 그 공천까지 주고 그 과정에서 자기 사위 취직시켜가지고 억대 연봉 받게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법전의 규정대로만 보면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신우석이란 이야기예요. 네. 그게 이제 검찰도 그게 그렇게 인정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공판전 진행 신문할 때 네. 검찰이 판사한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라고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서면으로 소명서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그 소명서 쭉 읽어보고 그래 신우석이 필요한 사람이네 증인신문 하자. 그 다음에 피의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이란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문 대통령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상직과 소통을 했다. 왜 지금 친인척 특별 감찰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이 문재인과 친인척도 아닌 이상직과 소통을 이렇게 85차례나 했는지에 물으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또 문다혜와 직접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는 것과 또 다혜의 부동산 등 사적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검찰은 오늘 밝혔습니다. 우리 이 사실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혜가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지금 사적 업무에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했는지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양평동 다가구 주택하고 제주도 별장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부동산의 사적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구입하고 매매하고 하는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그 흔적이 그 정황을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 보도에 나오고 정리된 문재인과 경제 공동체인 문다혜의 고리를 이 사람이 그야말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변호사님? 네네. 너무 길었나요, 제가? 좀 요약해 주세요. 요약하면 네. 문다혜의 검은 돈 내지는 문다혜의 사적인 어떤 업무를 이 사람이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 검찰이 알고 있었다.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신우석 씨가 지금은 조국혁신당 그 사무부총장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의 밑에서 민정 그 행정관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사적인 것들을 챙긴 사람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인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냥 뭐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검찰이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별감찰반이다. 그리고 친인척과 관련된 이 업무를 한다 그러면 친인척의 수발을 들라는 게 아니라 친인척의 비위를 파악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꼭 비위뿐만 아니고 친인척 관련해서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 그다음 뭐 경호 같은 것부터 경호처는 또 따로 있지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문다혜가 그 태국까지 갈 생각을 했었는가?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면 예컨대 문다혜가 나 태국 갈래 그러면 왜 태국 가는데 태국 가면은 경호도 힘들어지고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 못하게 설득하는 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되는 점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태국으로 간 유일한 이유는 타이 이스타젯에 서창호가 취직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좀 전에 그게 여쭤본 이유가 원래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이 특별감찰반은 대개는 이제 검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 맞는 게 지금까지 어떤 상식적인 궤도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의 전직을 봤더니 옛날에 김진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에 비례를 했던 김진애 의원의 보좌관을 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당직자예요. 당뇨라고 할 수가 있죠. 민주당에서 계속 보좌관 등을 했던 사람이 다른 업무도 아니고 물론 그런 당직자들이 청와대에 많이 갑니다. 행정관으로도 많이 가고 하긴 하는데 특별히 특별감찰반에 이 사람이 갈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것도 이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텐데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특별감찰반, 행정관 뭐 이런 업무가 과연 이 사람한테 옳았는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언을 듣는 데는 실패를 했고 1시간 10분 만에 이제 끝났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옛날에도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명숙 여동생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증언 소환을 거부해서 공판전 증인신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겨갖고 재판부가 과태료를 300만 원 했는데 그것도 어기고 과태료 한번 어기면 뭐 아무런 300만 원만 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두 번을 300만 원씩 그렇게 과태료를 매겼는데도 안 나오자 재판부가 그때는 세 번째는 구인장을 발부를 했어요. 네네. 그때서야 한명숙 여동생이 나왔는데 역시 증언 거부를 했더라고요.
피의자가 아닌 증인으로 나왔는데도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판전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해 버리면 도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와서 증언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그게 이제 그걸로도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증언을 거부하는 건 권리니까 그건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사람 신우석 씨 나와가지고 진술 거부할 거다 그렇게 저도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감이 또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공판정 증인신문이라고 해서 소문난 잔치라고 이제 언론들이 뭐 오늘 난리가 났었는데 소문난 잔치가 역시 뭐 정변 말씀하셨듯이 별로 그렇게 영향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재판 다녀오셨죠? 네, 재판 다녔습니다. 예, 오늘 딱 또 정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재판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에 환신골드 선전하고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환신골드만 선전하고 가면 되는 건가. 무슨 말씀? 가지고 오늘 지금 시작한 지 17분 만에 첫 말을 예, 하게 되네요. 예. 아, 그렇지 않아도 어느 분이 지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아는 건 지각한 거 아니냐고. 이동규 댓글에 지각한 거 아니냐고. 예. 뭐 물어보시죠. 본인 오늘. 재판이셨어요? 예, 오늘 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재명도 오늘 이제 재판이 있었죠. 네. 이재명도 이제 그 위증 교사 네네. 그 재판이 3시에 열렸다가 네. 예, 6시에 끝났습니다. 네. 5시 반에 끝났습니다. 네네. 5시 반에 끝났는데 오늘 서증조사인데 네. 그 뭐를 했냐면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네네네. 그 김진성이 갖고 있던 그 녹음 파일 네네. 그거를 전부 틀었답니다. 오. 재판정에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전부 틀었는데 네. 이제 그 개딸들 분들 이렇게 그 이재명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퇴장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때 거기에 실제로 들으니까 그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나 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이제 목소리가 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녹취를 틀자고 한 건 검찰 측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변호인 측입니까? 아, 판사님이 다 틀자 그냥. 아, 판사가. 예. 네. 다 틀자. 예. 굉장히 길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그래도 몇 개 안 되니까. 아, 네네. 예, 통화 기록이니까요. 네. 예, 어차피 이제 재판 중에 이제 그걸 다 틀었더니 이건 뭐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판 중에 위증을 했던 사람이 내가 위증했습니다만 해도 네. 이게 큰 타격을 입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본인이 위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돼 있으니 그렇죠. 이건 뭐 그래서 옛날에 욕을 많이 먹었던 그 네. 판사님도 조차도 네. 이거는 입증이 됐다. 혐의가 네. 그랬던 게 이제 위증 교사인데 네. 이 재판이 이제 오늘 있었고 네네. 이게 이제 결심이 이제 이달 말에 네네. 예, 결심이니까요. 네. 예, 결심에서 그때 이제 구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녹취록 해갖고 글로 보는 것과 실제로 목소리를 듣는 것과 천한 차이가 글로 들으면 맥락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 목소리를 들으면 왜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알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좋지만 이렇게 강요하는 때에 강요하는 네. 어떤 특유의 억양이 있잖아요. 또 가스라이팅 하다가 예, 예.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네. 이제 김진성이 네. 저 거기 없었는데 이제 네, 이렇게 네. 나오니까 결정적으로 난 그 그렇다고 해주면 되지 예, 이렇게 예. 이제 나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이재명도 거기서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말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예, 이제 개딸들이 한숨 쉬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 있던 사람이 예,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재판에선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그 검찰 측 주신문을 네. 제가 이제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네네. 받았는데 모든 사실에 대한 인정을 다 했고요, 제가. 네네. 근데 제재를 제가 밝히는데도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지, 예, 이렇게 내가 죄가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 네네. 상세하게 네. 예, 증언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본인의 재판은 그럼 예. 어느 단계까지 온 거예요? 피고인 신문이니까요. 예, 예. 이제 피고인 신문 단계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네. 예, 마지막 단계라서 이제 피고인 신문하고 주신문하고 제주신문하고 이제 거기 이제 반대 신문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피고인이 여러 명이니까 네네. 피고인들 그렇군요. 모두 이제 그 신문이 끝나면 네네.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추가 증인 네. 한두 명 있고 나면은 아마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까 네. 예,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이슈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서초동 이야기까지 다 해봤고요. 이제 다시 여의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정가에서 가장 또 이제 이슈가 된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의료 대란 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첫 번째 단추가 이제 끼워지느냐 마느냐, 또 이제 지금 의사협회가 2025년부터 하자, 그리고 사과부터 해라 라는 안을 냈어도 오늘 이제 매일경제 속보를 보면 의사들 내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명분이 없다, 이제 2025년도는 오늘부터 벌써 수시 모집에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를 건드리지 말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좀 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야당도 받아들이고 대통령실도 받아들이고 이제 핀치에 몰린 의사협회 내지는 또 의사들의 직능단체들이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형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도 좀 모자랄 판인데 여기에 굳이 만찬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만찬이 원래 이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기사를 딱 봤더니 지도부 만찬을 했대. 그래서 지도부 만찬이면 한동훈 대표가 가야 되는데 당연히 대표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도 빼놓고 그렇다고 최고위원들을 다 한동훈 대표만 왕따시키고 최고위원들만 딱 했다. 그것도 지도부니까 그러면 말이 되는데 최고위원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참석을 했고, 그러면 굳이 만찬을 연기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대표성을 띠지도 않고 특정인들만 불러서 만찬을 했고, 그것이 굳이 또 만찬을 했다고 보도가 되는 건 또 무엇인가? 저는 굉장히 대통령실이 관리를 못하고 있다.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만찬을 하더라도 그 만찬이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고, 또 그 만찬을 꼭 해야 되면 비공개로 완벽하게 그 통제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갈팡질팡하는 메시지, 읽을 수 없는,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만찬을 굳이 해야 되는가? 또 그게 또 이렇게 다 공개돼야 되는가? 그게 또 이렇게 분란처럼 비춰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상황 관리를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도 뭐 저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응급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면 의사들이 다 고개 숙이고 들어올 건데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불과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대통령이 경기도에 있는 그 성모병원 응급실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다음 그때 다녀오신 다음에 이제 기조가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제대로 된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대통령께 드리지 못했다. 그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총리도 만나고 그 장관도 만나고 그래야 되지만
당대표랑 뭐 이런저런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밥을 안 먹어도 뭐 한동훈 대표 뭐 술 마시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차담을 하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게 훨씬 더 이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아직도 20%대를 갖다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한 뭐 당대표 누구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그러면 지지율이 그래도 30% 40%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왜 그거를 건의하지 못하는 것인지 참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원래 제가 이제 이 평가를 하는 게 네. 이재명, 네. 정진상, 김용, 민주당, 예, 예. 북한, 중국만 평가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한 거 다른 거 평가를 예, 하지 정치적인 않는데, 문제는. 예,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지 않는데, 네네. 요거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네. 뭐를 했냐면 화폐 개혁을 네네. 하겠다고 단행을 했어요. 네. 단행했는데 5일 만에 이거를 거둬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밀어붙이면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그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부처가 가지고도 누구한테 브리핑을 받냐면 네. 예, 국장이 아니라 과장급한테 브리핑을 받습니다. 네네.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데 5일 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판단하시니까 5일 만에 그거를 갖다가 거둬들입니다. 네. 네, 그럴 수 있는 것들 리더십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네. 지금 뭐냐면 저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복지부를 싹 전원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네네. 예, 전원 다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네. 대통령실에 전달을 못하는 거 아니냐. 네네. 예? 네. 그러니까 현실 감각에 맞게 대통령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네. 현실에 맞게 이 지금 현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네. 목숨 걸고 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지부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지금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뺑뺑이 돌다가 네네. 이 가족이 한 명이 잃으면은 네네.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응급실에 뺑뺑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지금 상황들을 빨리 인식하면 좋겠다. 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지금 유동규 본부장 말씀은 그야말로 그거죠. 정확하게 제가 받아들이는 건 이거예요. 의료개혁하는 거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의료개혁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분도 희생해서 안 네. 된다. 그 여론이 바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반영이 됐어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리얼미터에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모집단이 좀 많네요. 2,003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밀어붙였던 의대 증원 2026년도 유예 방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더니 찬성이 56.9% 반대가 34.7%로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지금 방안에 대해서 찬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언가 지금 완전히 이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고 해법이 안 보이는 그런 의정 갈등 속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마리를 하나 풀어냈다라는 의미에서 그 안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그야말로 순항을 하고 연착륙을 하려면 대통령실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더 단일화된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 최근에 입장을 몇 번을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2026년도, 증원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안을 갖고 오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로 베이스라는 말이, 표현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아니, 똑같은 원칙이다.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란 뜻이지, 제로 베이스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다시 그걸 바꿉니다. 아니다. 제로 베이스다. 이런 식으로 한 두서너 번을 입장을 계속 바꾸다 보니 도대체 대통령실이 어떤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어떤 입장을 단일하게 지금 갖고 있느냐, 해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여야 협의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또다시 막 제기가 되니까 의사협회나 의사직능단체가 국민적인 어떤 비판을 받아서 목소리를 좀 더 다르게 내려고 해도 대통령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대통령 사과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조금 더 좀 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다 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과 김종인이 12일 만찬 회동을 한대요. 의료 대란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김종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고 22군데나 퇴짜를 맞으셨다고요 하고 상처를 물어보고 김종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제 서로 덕담을 나누고 만나는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원로가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이 한없이 가벼웠던 최근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서 이 김종인 이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느 당에나 늘 손을 잡을 수 있고 늘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늘 표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저 야단 치실 거죠, 정변? 아니요. 아니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만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도 나름 상당히 중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던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엔 진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남궁인 교수 이야기 또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있는 이대 사람들, 목동병원. 네네. 예.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들은 자기들도 지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내가 버틸지 모른다. 그러니까 환자들도 환자들이지만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 숫자가 지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감 가지고 그냥 몸을 갖다 갈아넣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실마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야당 대표는 그러한 틈을 아주 그냥 교묘하게 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곁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재산 공개한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두 분?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산 공개한 내용을 봤더니 와, 억소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유산, 어머니의 유언 이 두 가지를 다 지키지 않은 김원걸입니다. 상속세를 못 내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재산이 80억이 넘더군요. 아파트들 전부 다 합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는 제목이 다 이걸로 뽑혔어요. 조국으로 뽑혔습니다. 조국의 재산이 52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20억이 넘어요. 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조국 부부는 재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잖아요. 재판 받으시니까 재판비용 어마어마하죠. 김만배가 150억을 넣었는데 다 썼답니다. 재판 비용으로? 예.
150억이요? 예. 와, 김만배가 몇 개 재판을 받죠? 지금 뭐 한 혐의가 한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예. 그 7개 혐의의 재판에서 150억을 현재까지 쓰고 있다. 예. 그런데 이 조국 부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그 뭐죠? 52억이나 현금도 20억이나. 와,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저기 그 조국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책 자주 내는데 예. 책이 영화관에는 아무도 없는데 영화가 다 팔리고 예. 영화가 다 팔리고 박스 오피스에 뭐. 예, 그다음에 정경심이 한 오르내리고. 10개월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영치금이 2억 3천만 원 들어오고 앵벌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예, 그 이게 그 감옥 안에서 10개월 있으면서 이게 2억 3천을 땡겼어요.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이게 300만 원이 넘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예. 튕겨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인당 300이요? 아니 제가 이제 300 예. 아니요. 제 계좌로 예. 그 영치금 계좌로 아, 예. 300만 원이 한도예요. 누가 얼마큼 보냈든지 간에 300만 원이면. 내가 이제 풀로 300만 원 차 있으면 네네네. 이거를 갖다가 빨리 빼가지고 다른 통장에 집어넣지 않으면 네네네. 이 통장을 그러니까 그 영치금 통장을 비워놔야 네네. 다른 사람이 넣어도 계속 들어오는데 아. 만약에 300만 원 꽉 차 있는 상태면 네네. 다른 사람이 입금이 안 된다고. 입금이 네네. 안 돼. 네. 그러니까 입금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교도관이 보일 때마다 영치금 통장 비워주세요. 영치금 통장 비워주세요 해야만 이게 가능한 수치란 말이죠. 네네. 예, 그것도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허리 아프다고 난리치는 분이 네. 예, 그때 저 교도소 같이 있었거든요. 구치소 서울구치소에 네네. 같이 있어갖고 그분이 이렇게 버스 있잖아요. 네네. 재판 갈 때 버스 타려고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한참 걸려요. 예, 올라오시는데 네. 예, 한참 걸리시고 허리에 굉장히 아파하셨는데 영치금은 아주 동작 빠르게 빼셨더라.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걸 보면은 이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또 조국만 제가 볼 때는 이 돈이고 정경심은 또 따르고 있지 않을까. 조민도 따로. 예. 조민은 따르죠. 조민은 뭐 지금 결혼하고 예. 하고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시잖아요. 크리에이터로 지금 굉장히 뭐 슈퍼챗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번에 따르죠. 그러니까 뭐 독립했으니까 결혼도 하고. 예. 근데 부인 거는 이번에 다 포함이 됐죠. 뭐 공동 명의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안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부가 합쳐서 52억으로 보입니다. 네. 방배동 아파트 16억,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 부인 소유의 주식 7억 3,900만 원 등 52억 1,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재판 비용이 다 제하고 남은 돈이 이렇다 이렇게 네. 지금 해석이 가능하죠? 예. 네. 변호사님은 혹시 뭐 재산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제 조국 대표 방배동 아파트 어딘지 아는데 이게 16억은 아닐 거고요. 최소한 30억 넘어갈 거니까 여기보다도 한 15억 정도는 더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금이야 뭐 20억 맞을 거고 주식은 뭐 그때 바뀌는데 크게 바뀌지 않을 거고 그러면 조국 대표 재산은 제가 봤을 때 한 7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예금 20억 9천만 원 중에 상당 부분은 영치금으로 2억이 넘게 들어왔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조국 대표가 뭐 책 내면 또 그거 그냥 사주는 사람들 우르르 많으니까 그 인세도 또 몇 억 된다라고 하고 예금은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80억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교동 사저 얼마에 팔았습니까? 100억에 팔았잖아요. 100억에 팔았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100억이에요. 그 다음에 아르팍 살고 있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예. 거기에다가 또 저기 그 아들내미한테는 저기 개포동에 아파트 줬고 그 다음에 또 와이프가 서교동인가 어딘가 빌딩 하나 또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80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줄여가지고 80억 6천이란 이야기지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억은 될 것이다. 김홍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 뭐 재산이 다 70억 100억 정도는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코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김남국이 예. 자기 맨날 떨어진 운동화에다가 아하. 자기는 라면만 먹고 산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예. 불쌍하다 동거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거도 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코인만 하는데 예? 뭐 재산이 뭐 몇백억 있다면서요. 아, 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뭐 120억 정도가 뭐 있다고 코인으로 그러더라고요. 코인 가치가 예.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 예. 김남국이 그 정도인데 예. 예, 김남국이 그 정도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재산 이야기가 싫어요. 너무 배 아파요. 아하. 예. 너무 배가 아파서 예, 재산 이야기만 하면은 배가 아파. 예. 이 그림의 떡을 영어로 케이크 인 더 스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냥 이게 그림의 떡인데 뭐 이들의 세계는 내 세계가 아니다. 아, 그림은 라고 이쁘기라도 한데 예, 예. 이거를 보면은 그냥 배 아파. 아. 예, 그냥 뭐 저기 나쁜 거 먹지도 않았는데도 배가 아파요. 예. 아니 뭐 저 이재명에 의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다 해쳐 드셔서 어마어마한 재산가라고 뭐 한 수백억의 재산가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예, 예. 제가 아주 그냥 즐겁게 가겠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감옥 가는 게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네네. 가족들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까.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예. 예, 가족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까. 저는 그게 걱정이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진짜 솔직히 음.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예. 예, 예. 정말 아니 죄 없으면 어떻게 살까? 예. 예. 예, 예. 그거 왜 없으면은 아 정말 저는 감옥에서도 제일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감옥 한번 가봐. 예? 예. 감옥 한번 갔다 와. 예. 한번 내가 감옥을 보내줘요. 예, 예. 그러면 살고 싶어질 거야. 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저는 거기서 진짜 저승사자가 제일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을 이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수치를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만약 이재명이 난 너무 싫은 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떤 말이요? 어떤 본인이 안 했으면 그럼 남은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을 왜 자꾸 뭐냐면은 남이 했다고 몰아가고 자기는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예? 저는 이재명도 하고 나도 했다는 거고 이재명은 나는 안 했고 유동규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왜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깨끗한 척을 하느냐? 예? 그리고 그 돈 있으면 나도 참 좋겠다. 그리고 오늘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제 증언을 통해서 네. 다 밝혔습니다. 맞아요. 뭐 유동규 본부장님이 이렇게 본인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나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유동규 본부장은 그냥 아무런 지금 그 사법적인 리스크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기억에 남아요.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면서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지은 죄의 값만 받겠다. 네. 그건 내가 달게 받겠다. 왜냐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만큼만 받겠다는 것이고 남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네, 오늘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억울함? 어떤 억울함이 있냐면 네네. 제가 오늘 다 터놓고 나면은 되게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오늘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판사님 앞에서 검사가 물을 때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돈 받아서 어떻게다가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판사님 판결만 기다려야 되는데 네네. 이재명은 재판 끝나려면 한 30년 있어야 됩니다. 네. 대장동 재판이 병합이 돼갖고 네네. 이 4개 재판이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사람은 벌도 안 받고 나중에 네네. 정리되는 거 아닌가? 네. 나는 실컷 이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네. 오히려 자백하고 일을 했던 저보다 지시하고 전부다 득을 누렸던 네. 이재명은 아무 문제 없고 정진상도 아무 문제 없고 예? 오히려 이야기만 했던 저만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정말 그런 부분에 어떤 아련함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뭐 이런 걸 치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대기실에서
이 방송하기 전에 만나 뵙자마자 그 말씀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백은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후련할 줄 알았더니 마음이 이렇게 좀 무겁다. 네. 라고 하시면서 사실 그렇죠. 죄를 인정을 하고 그 죄값을 받겠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게 형을 네. 언도받고 부형을 받고 네. 또 이제 선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받는 거는 괜찮아요. 예. 왜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 당연히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뭐냐면 정작 이 주범들은 처벌을 면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저는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뭐 지금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이재명 함께 어쨌든 대장동과 관련돼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고 또 주도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가장 크게 스스로 이익들도 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죄값은 과연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사법체계 속에서 제대로 죄값을 치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같이 공감하고 걱정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슈로 조금 돌아올게요. 네. 돌아오면 말씀하셨듯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더 당당하고 더 낄낄대고 더 남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또 사실 이게 정말 화가 나서 갖고 왔는데 네. 조국이란 자 있잖아요. 이제 곧 죄값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공당의 대표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네. 진성준이라는 사람과 함께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에 대한 외모를 이야기하면서 낄낄대면서 뭐 외계인 같다는 등, 뭐 징그럽고 어색하다는 등, 얇아 보인다는 등, 또 더군다나 뭐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는 등, 그래서 키를 일부러 높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등.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나는 181인데 뭐 나랑 거의 비슷한 게 보이더라 뭐라는 등 해서 상대당 정치인에 대한 그런 이 외모, 품평, 뭐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이 김어준과 진성준과 조국이 낄낄댔더라라는 게 기사화됐습니다. 뭐 저급한 걸로 얘기하면 그냥 저급한 사람들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까 그 뭐 재산 얘기 그다음에 자신의 혐의를 지금 부인하는 태도 이런 태도들 속에서 남을 또 이렇게 흉을 보고 뭐 외모를 비하하고 이런 태도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상당히 저는 눈살을 찌푸렸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조국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저도 한동훈 대표 여러 번 보지는 못했는데 뭐 방송국에서 오다 가다 본 것 같지 않지만 서너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외계인 같이 안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키는 저보다는 확실히 커요. 예. 근데 뭐 굳이 제가 이제 구두나 이런 것까지 볼 그런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구두 신었나 그런 건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키높이 구두를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조국도 법무부 장관을 하고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을 잠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법무부 잠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렇다고 치고 조국의 후임 장관들이 누굽니까?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퇴임할 때 뭐 했습니까? 업적집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퇴임할 때 전임 장관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업적집 같은 거 안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한동훈은 조국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계속했으면 뭐 미국 출장이나 뭐 어디 출장 갈 때 제가 봤을 때 당연히 1등석 타지 않았을까? 근데 한동훈은 비즈니스석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대표 됐으니까 뭐 국민의힘 여당 대표 한동훈 자기 이름 찍어가지고 선물들을 갖다가 그 선물 예산이 당대표가 한 5천만 원 된대요. 네. 그러면 10,000원짜리, 5만원짜리를 1,000개 뿌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10,000원짜리 5,000개 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으로 다 돌립니다. 그러면 그거 나 여당 대표한테 선물 받았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예컨대 요번에 이제 대통령 선물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거 딱 받으면 대통령이 나한테 선물 보냈어. 대통령만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나 선물 보냈어. 이러면서 으쓱으쓱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 있으면 한동훈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보탬이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이거 가지고 결시가동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비대위원장 할 때도 설에도 비슷하게 무슨 연탄 배달하고 날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주위에서 봤던 게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제가 법무부에 있었던 검사들 말고 네. 일반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법무부 직원이요, 공무원들. 법무부 직원들. 네네. 그런데 역대 장관들 중에 일반 직원들을 그렇게 마음을 써준 사람이 조국도 아니고 박범계도 아니고 추미애도 아니고 한동훈이었대요. 깜짝 놀랐대요. 한동훈은 이미지가 검사 출신, 그것도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검사들만 챙기고 우리 같이 그냥 일반 직원들은 그냥 뭐 보는 둥 마는 둥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청소해주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법무부 내에서도 그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랬던 분들 제일 잘 챙겨준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에도 그때도 역사상 처음이었대잖아요. 뭐 이것저것 환경 미화해 주시고 그런 분들 같이 회식하고 그랬던 사람은 한동훈이 처음이었대요. 그 다음에 있지도 않았고 그 전에는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무슨 조국 같은 사람이 한동훈 보고 사람이 10단이니 내가 키가 181인데 지는 나보다 좀 작다느니 그런데 180이라고 주장한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사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동훈 대표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들, 무슨 선물을 받았냐면 카드 선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꼴랑 카드 하나. 카드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선물을 받는 비용을 제가 이런 쓰겠습니다라고 카드로 대체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 판공비가 꽤 되잖아요, 장관은. 그 판공비의 대부분을 어디서 썼냐 했더니 연말에 청소하시는 분들 방한복 있죠. 방한복 쓰는데 제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미담은 사실 그 안에 실제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분들 입에서 많이 또 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비가 되는 것 같고, 시간 내로 한 사람만 더 소화를 해야 돼서 그 얘기는 그렇게. 요게 근데 이게 예.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조국이 지금 한동훈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 네, 누굴 얘기한 거예요? 외모라 그러면은 이재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네. 이재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한 이야기 모든 것이 이재명한테 대입하면 예. 이재명은 1m 조금 넘어요. 그리고 키 높이 구도 있죠. 예. 이 사람은 신는 게 아니라 타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키 높이 구도 나중에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들 예. 이거는 제가 타고 다닌다는 말이 어울린다라는 거를 아마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예. 보셨죠? 예. 네. 아니 성남시청부터 그랬나요? 아니 완전히 그 키높이 구도가 예. 그 이재명 그 키높이 구도가 딱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도 앞쪽이 네. 이 앞쪽은 이게 공간이고 네. 여기가 이제 발끝이 여기 있고 네.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키높이 구도, 그 이재명 키높이 구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 눈은 뜨다마다 뜬지 만지 감았는지 떴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는 사실 패스도 못했어요. 법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 속이 텅 비어가지고 껍데기만 있는 조국이 한동훈 갖고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고, 네. 이거는 이재명 깐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호남에서 예. 열심히 지금 저 경쟁 중이잖아요. 예. 아, 그래서 지금 크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를 예. 겨냥한 거다. 예, 외모 겨냥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못생기면 내려와! 예.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 유동규 본부장은 하실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키높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성남 1m 키 조금 넘습니다. 성남시청부터. 예. 그리고 아장아장 다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장아장이에요. 예. 그런데 뭘 누구를 갖다가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참. 그렇죠. 자, 오늘은 트리오예요. 진성준과 조국만 이렇게 네. 저급한 게 아니라 탁현민까지 포함하겠습니다. 탁현민이 얼마나 정말 충견인지 이 문재인 부부가 생일 파티까지 이렇게 해서 SNS에 공개한 그런 그 청와대에서의 행정관 비서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석도. 근데 이번에 아주 뭐 그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치러준 거를 동영상으로 저도 봤어요. 그게 고마웠는지 탁현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뜯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토리랑 경쟁을 하겠다라는 건지 어쨌든 그 경비견임을 저는 뭐 스스로 커밍아웃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그래 충성 있다라고 치고 사실 기가 막힌 말이 그 다음이에요. 나의 대통령은 내가 그를 알고 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바보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 참 저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늘 내게 정말을 얘기하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늘 정말만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도 그 다 정말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 그런 위대한 나의 대통령이었다라고 지금 용비어천가를 부른 건데 딱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 거짓말한 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샤넬 옷 그때 거짓말 했어요. 돌려줬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돌려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나의 대통령은 거짓말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아름다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변호사님. 글쎄요, 뭐 탁현민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보죠. 뭐 벌거벗 그러니까 탁현민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뺏기게 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벌거벗은 대통령 노릇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야 이제 제정신 들어와가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구나. 아마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일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딸은 못 참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고 충견은 물어뜯겠다고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쫄리긴 쫄리나 봅니다. 본부장님.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다 개야? 왜 문다 그러고 개 딸이라 그러고 개 아들이라 그러고 개 아버지라 그러고 전부 다 또 개로 통일하는지 하필이면 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내가 물겠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럼요. 예. 개 아니면은 뭐 물고 뭐 자시고 이거 합니까? 아니죠. 이 동네는 왜 전부 다 개야 왜? 네, 그렇죠. 어? 예. 정말 이거 참 희한합니다. 네, 예. 네, 근데 현민아, 너 네가 알아야 될 게 문재인이 개 버렸다. 세금으로 개 밥값 안 주면은 내다 버린다 그러더니 진짜 내다 버렸다. 야, 그렇죠. 예. 그 상기해야 돼. 이거 개버린 놈이에요. 개버린 사람, 사람이에요. 분, 개버린 예, 사람. 예. 개버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누구를 물어? 개도 없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 문재인을 물 사람이 없어. 개가 없어. 개를 버렸거든. 그러니까 문재인은 개가 없으니까 자기도 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정상적인 사람이 물겠습니까? 네. 예, 절대 그렇죠. 물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1시간 동안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밝혀졌다. 그 사람이 이제 키메인데 증언을 거부했다부터 또 사람임을 포기한 탁현민 이야기까지 경비견이에요라고 스스로 커밍아웃한 경비견 이야기까지 달려와 봤습니다.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늘 씁쓸하네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있으셔서 그것을 웃음으로 사실 승화를 했습니다. 맞아요. 충견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탁현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걔는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주인으로. 너도 버려. 이거 물면 버린다. 그렇죠. 물지 마라. 현민아, 내가 조언하는데 물지 마. 물면 버린다.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와 봤습니다. 혹시 장준 변호사님
뭐 네, 준비한 없습니다. 말씀 네네. 없으시면 전하는 말씀 듣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